그녀에게 그날은 모처럼 홀가분히 쉬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간 로스쿨 진학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던 서맨사. 졸업을 한 달 반 정도 앞둔 상황에서 전액 장학금 대상자로 드렉슬대 로스쿨 합격 통지서를 받아던 그녀에게 이날은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했던 자신을 위한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목요일이었지만 금요일은 공강으로 늘 비워뒀던 터라 서맨사와 룸메이트들 그리고 몇몇의 친구들은 불목을 다운타운에 가서 즐기기로 했습니다. 친구들 사이 쌤이라는 애칭으로 통했던 서맨사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사려 깊은 성격 덕분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늘 자상했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단 있는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들의 목적지는 파이브 포인츠에 위치한 버드독이라는 이름의 바. 파이브 포인츠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콜롬비아시에 있는 맛집과 술집들이 몰려있는 젊음의 거리로 인근 USC 학생들이 학업으로 지친 심신을 힐링하기 위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에 서맨사는 신이 나 있었지만 이날 모임에서 한 가지 아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가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 그렉과는 3년 전 친구로 만난 사이. 처음에는 단순히 친한 친구 정도였지만 2017년 4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같은 학교 선배였던 그는 졸업 후 120마일 정도 떨어진 찰스턴으로 이사를 가서 두 사람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닐 때부터 항상 둘은 많은 것을 같이 했습니다. 풋볼 경기를 보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5분 거리에 살았지만 페이스타임도 자주 하면서 오늘 점심은 뭘 먹을 거야 와 같은 사소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여느 커플에 비해 자주 연락하곤 했습니다. 이날 밤 내내 서맨사는 그렉에게 문자와 전화를 통해 바에 와서 같이 놀자고 졸랐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가족 중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 걱정이 된다면서 함께 있길 바랐다고 그렉은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서맨사를 보기 위해 한두 시간 운전해서 가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었지만 이날만큼은 조금 망설여졌다고 합니다. 이틀 후 서맨사가 그를 보기 위해 찰스턴으로 오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첫 찰스턴 방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콜롬비아로 가지 않기로 합니다. 그렉이 서맨사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점은 금요일 새벽 2시 4분. 그녀는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버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당일 아침 11시에 레스토랑 알바가 있었던 그녀는 친구들보다 조금 일찍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렉은 조심히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했고 이후 늘 하던 대로 Find My Friends 앱으로 그녀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Find My Friends는 자신의 위치를 공유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현 위치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알려주는 소재 파악에 유용한 앱입니다. 여자친구가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 안전하게 집에 들어가는지 꼭 확인하는 그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위치를 살펴보던 그렉은 그녀를 태운 택시가 집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발견하고 흠칫 놀랍니다. 그는 서맨사가 살던 헙에 거주한 경험이 있어서 파이브 포인츠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루트를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우버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금방 캐치해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 집에 가나 보다. 그런데 전화를 하니 받지 않습니다. 페이스타임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걱정이 된 그는 여자친구의 룸메이트 중 하나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룸메이트들은 그럴까 마찬가지로 친구 위치 공유 서비스를 통해 서맨사의 위치를 확인했고 확인해보니 친구가 몽고메리에 있는 것으로 나와서 거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벽 5시 30분쯤 몽고메리에 도착해서 그녀를 찾아봤지만 그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렉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걱정이 됐지만 혹시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려 연락이 안 된 것일 수도 있으니 내일이면 통화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잠에서 깬 건 오전 11시 45분경. 서맨사의 룸메이트 칼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맨사가 아침이 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칼리는 서맨사가 알바를 하는 리버티 탭룸 레스토랑에도 연락해 그녀를 찾았지만 오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알바 시작 시간인 11시를 한참 넘긴 뒤였는데 말입니다. 전혀 그녀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건 서맨사의 노트북을 열어봤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이메일을 훑어보던 중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손님이 약속된 자리에 나타나지 않아 우버 서비스가 캔슬되었다는 리포트를 보게 된 것입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음을 직감한 그렉은 바로 콜롬비아로 향하고 룸메이트들은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렉은 콜롬비아로 향하는 길에 서맨사의 부모님께 연락해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렉의 전화를 받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그러자 서맨사의 아버지는 곧장 콜롬비아로 가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본가가 있는 뉴저지에서 서맨사가 있는 곳까지의 운전시간은 무려 12시간. 하지만 그런 걸 따질 겨를은 없었습니다. 무조건 빨리 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콜롬비아에 도착한 그렉은 룸메이트들과 서맨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먼저 위치 공유 앱에서 그녀의 마지막 위치가 확인된 지점에서 그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이 지역에 있는 가정집들 문을 두드리면서 전날 새벽 혹시 이상한 것을 목격했거나 혹은 심상치 않은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는지 탐문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맨사가 우버를 타려고 했던 5포인트 부근으로 이동해 주변 CCTV 영상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서맨사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던 버드독바의 외부 CCTV에 그녀가 차를 타는 모습이 혹시 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 바에는 보통 우버를 부르면 손님을 탑승하는 장면을 포착하는 바깥 CCTV가 있었습니다. 외부 CCTV 확인 전 그렉의 일행들은 먼저 서맨사가 바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영상을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바 안에서 그녀의 실종에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없는지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 안에서 그녀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렌지색 상의를 입고 키가 큰 편에 속했던 서맨사는 무리들 중에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바 안에서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여느 젊은 대학생의 모습 말고는 말입니다. 그런데 새벽 2시 그녀가 휴대폰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렉과의 마지막 통화는 새벽 2시 4분. 그녀는 집에 가려고 우버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장면은 아마도 우버를 부르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이제 바깥 CCTV 영상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CCTV 영상입니다. 바 근처 인도나무 옆에서 차를 기다리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서맨사였습니다. 서맨사가 비상주차 공간이 있는 차도로 걸어 내려와 은색 차량을 타려는 모습이 잡힙니다. 그러나 은색 차는 그녀를 태우지 않고 그냥 앞으로 가버립니다. 아마도 그녀가 본인을 태우러 온 우버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바로 몇 초 뒤 어두운색 차량이 그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가 급한 게 있었는지 인도를 살짝 침범하면서 차를 돌려 세우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서맨사는 지체 없이 뒷좌석에 올라탑니다. 곧 문이 닫히고 차는 도로에 차가 없을 때까지 기다린 후 출발합니다. 그녀가 탄 차는 대체 누구의 차였을까?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맨사가 불렀던 우버는 그녀가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음이 주지의 사실이었습니다. 정황상 진짜 우버는 몇 분 차이로 늦게 현장에 나타난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 만약 차량의 운전자가 불순한 의도라도 가졌다면 그녀의 안전은 담보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렉과 룸메이트들은 해당 CCTV 영상을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콜롬비아 경찰국은 이어서 특정 시간대에 5포인트 인근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하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용의자의 차량은 비교적 신형에 속하는 쉐비사의 검정색 임팔라 모델로 추정했습니다. 차량의 앞 번호판이 없었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앞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줄라서 이상한 점은 아니었습니다. 아쉽게도 번호판 숫자는 알아볼 수 없어서 그것으로 차주의 신분 확인은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그녀를 태우기 전 인근을 15분간 배회한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해당 차량은 잠시 동안 노상 주차를 하기도 하고 지나쳐갔던 장소로 되돌아오기도 하는 등 뭔가를 찾는 듯한 행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서맨사를 태우기 불과 몇 분 전에는 버드독 옆 주차장에 들어섰다가 유턴을 해서 다시 입구로 되돌아 나가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이때 용의 차량은 메인 도로에 합류하기 전 잠깐 대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우측에 있는 서맨사가 바로 보이는 위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콜롬비아 경찰국은 해당 차량에 대해 즉각 수배 명령을 내리고 인근 카운티 경찰국에도 영상을 배포하고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한편 수사팀은 금융범죄 전문가에게 서맨사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그녀의 이사 앱안에 사용된 적이 있는지 추적을 의뢰했습니다. 전문가는 곧 용의자가 그녀의 체크카드로 자동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한 사실을 밝혀냅니다. 29일 금요일 새벽 5시 45분 서맨사가 우버를 타려는 모습이 포착된 시간인 새벽 2시로부터 4시간 가까이 흐른 시점에 썸타라는 지역에 있는 한 자동 현금 인출기 CCTV에 한 남성의 모습이 잡힙니다. 콜롬비아에서 43마일 떨어진 이곳에 불쌍의 남자가 장갑을 끼고 상의를 끌어올려 얼굴을 잔뜩 가린 채 현금 인출을 2번 시도합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틀렸는지 인출에는 실패합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뒤인 아침 6시 47분 이번에는 동일 인물로 보이는 남성이 콜롬비아 지역 웰스파고 자동 현금 인출기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까보다 더 잔뜩 위장한 모습입니다. 얼굴은 복면으로 가리고 선글라스를 썼으며 모자가 달린 후디끈을 잡아당겨 얼굴 전체를 감쌌습니다. 누가 봐도 신원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역력합니다. 그는 현금 인출을 시도하지만 이번에도 인출에는 실패합니다. 그가 2번의 현금 인출 시도를 하는 동안 현금 자동 인출기 CCTV에 그 모습이 모두 잡혔지만 잔뜩 위장한 탓에 신원 파악은 어려웠습니다. 다시 한번 용의자 특정에 실패한 경찰. 그런데 얼마 후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3월 29일 오후 콜롬비아 동쪽에 있는 뉴 자이언. 2명의 칠면조 헌터들은 오전 내내 허탕을 친 후 장소를 옮겨 다시 심기일전해서 사냥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농지와 연못 그리고 숲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냥에는 아주 그만인 곳이었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각자 칠면조를 잡기 위해 주변을 탐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왼쪽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조금씩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어 다른 친구를 급히 불러 물체를 같이 확인했습니다. 물체가 있었던 곳은 흙길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나뭇가지들이 그리 촘촘하지 않게 들어선 지역이었습니다. 두 헌터는 경찰에 바로 신고합니다. 오후 4시 헌터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거기서 서맨사를 발견합니다. 우려했던 상황은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늦은 저녁 뉴저지에서 콜롬비아에 도착한 서맨사의 부모님은 콜롬비아 경찰국으로 직행했습니다. 어디 들리지 말고 바로 와달라는 경찰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그 소리를 듣고 불길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국에 도착하니 직원이 회의실 같은 곳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그렉과 서맨사의 룸메이트들 그리고 친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다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시관이라고 쓰인 재킷을 입고 있었던 한 남자. 어머니는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같이 있었던 그렉은 서맨사의 소식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서맨사의 행방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용의자를 반드시 잡아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특히 일선에서 뛰는 순찰 경관들은 용의 차량과 닮은 차량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켰습니다. 그 중에는 제프리 경관이 있었습니다. 경찰견 핸들러인 제프리 경관은 29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용의 차량 수배령이 내려진 상황이라 CCTV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고 순찰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 역시 서맨사의 마지막 위치가 잡힌 지역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전혀 소득을 거두지 못하다가 토요일 새벽 5포인트로 건너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5포인트 지역에 막 들어서는 순간 용의 차량과 차종과 색상이 같은 차 한 대를 발견합니다. 제프리 경관은 곧바로 정차를 지시했고 이에 응한 용의 차량의 운전자는 차를 세웠습니다. 경관은 차주를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했고 그가 문을 열고 나오자 당신 차가 용의 차량과 일치해서 세웠다고 정차 명령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운전자는 잠시 협조하는 척하다가 허튼 짓 말라며 부디에서 손을 빼라는 경관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불이 나게 도망을 합니다. 제프리 경관은 인근 순찰차 경관들에게 무전을 쳐서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경찰견을 풀어 도주한 용의자 검거에 나섭니다. 상황은 수분 만에 용의자를 잡으면서 종료됐습니다. 이제 용의자의 신분과 차 내부를 확인할 차례. 남성의 이름은 네테니얼 롤랜드. 24세로 서맨사가 발견된 뉴자이언의 주민이었고 사기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를 중퇴하고 페덱스 직원으로 일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제프리 경관이 서맨사에 대해 묻자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어떠한 진술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손전등으로 그의 차 내부를 비추면서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범행의 흔적을 살폈습니다. 뒷좌석에서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검붉은 물질이 시트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운전자석 옆 수납 공간에는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분홍색 키체인이 있었고 운전자석과 중간 콘솔 사이에서 로즈골드 색상의 아이폰 7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휴대폰은 비밀번호 설정이 해제되어 있어 B번을 누르지 않고도 내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서맨사의 사진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그녀의 휴대폰이 틀림없었습니다. 차 안에는 눈에 띄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편지였습니다. 발신자는 마리아, 주소는 마운틴 브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용의자와 어떤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 경찰은 편지를 쓴 사람을 찾아 나서는 한편 용의 차량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편지의 주소지를 찾아간 경찰. 거기서 그들은 한 여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용의자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서맨사가 사라진 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 네테니얼은 그녀 집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목요일 밤 저녁, 네테니얼은 그날 자고 간다고 했지만 금요일 새벽 1시 30분 그녀가 막 잠이 들 무렵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5포인트에서 파티하길 좋아했던 남자친구가 새벽에 홀로 빠져나가는 건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7시에 맥도날드 알바가 있어 남친이 데려다 주기로 했는데 새벽 시간에 집을 나가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온 건 오전 8시경. 뒷좌석에 빨간색의 이상한 게 잔뜩 묻어 있었고 이게 뭐냐고 묻자 신경 끄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남자친구가 청소 용액으로 차 내부를 열심히 닦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네테니얼 여자친구 집을 샅샅이 뒤졌고 집 뒤편 쓰레기통에서 범행 도구와 범행 당일 입은 것으로 보이는 그의 옷가지를 수거해 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전에 맡겼던 용의 차량과 용의자의 옷가지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량 뒷좌석과 용의자가 입었던 옷 그리고 범구에서 서맨사의 DNA가 검출된 겁니다. 서맨사의 DNA는 용의자의 손톱 밑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경찰은 네테니얼의 당일 행적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가 29일 금요일 아침 콜롬비아에 있는 한 휴대폰 수리샵에 방문해 서맨사의 휴대폰을 처분하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겁니다. 직원은 휴대폰 시리얼 넘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휴가 중에 찍은 걸로 보이는 서맨사의 사진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용의자가 가격을 너무 높게 불러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범인임을 가리키는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서맨사와 그의 휴대폰 GPS 분석을 진행한 디지털 포렌식 팀은 그녀가 우버로 착각하고 그의 차를 탄 시점부터 뉴자이언에 들어서기 전까지 경로가 일치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그를 기소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웁니다. 법원은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고 얼마 전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승인했습니다. 서맨사의 애칭에서 이름을 딴 세미스 로는 우버나 리프트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선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아닌 사람에게 승차 공유 서비스 회사의 로고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한 승차 공유 서비스 회사에게 승객이 주문하지 않은 택시를 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가 되길 희망했던 서맨사 조셉슨, 그녀의 명복을 빕니다.